1900포인트 선이 무너지니까 오후에 메신저를 통해서 왜 급락했는지 그 분석 내용이 메신저를 통해서 막 날아다닙니다. 거기에는 환율 얘기도 하고 있고 유로존 경기도나 미국 대선 불확실성. 근데 뭐 새로울 게 없는 재료들인데 이제 갖다 붙이는 것이고요. 뭐 새롭게 악재로 나온 것이라고는 뭐 기아차의 어닝 쇼크 그리고 상해 증시 급락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체력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빠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연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3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 지속입니다. 3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성장이 그쳤습니다. 설비 투자의 부진이 두드러집니다. 4위 키워드는 웅진그룹주 반등입니다. 웅진코웨이의 매각 재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웅진그룹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 약세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너무 많이 빠지기 있기 때문에 좀 오르는 종목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웅진코웨이 매각 재개 소식. 그러면서 웅진그룹주, 웅진홀딩스는 좀 상한가고요.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룹주 전체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코웨이 매각하면은 일단 뭐 숨통은 트여지는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웅진그룹의 캐시카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매각하는 게 과연 그룹의 호재일 것이냐 이런 뭐 반대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난 25일이죠. 어제 법원에서 이제 웅진 채권단의 요구죠. 아무래도 채권단 요구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기존 매각 주관사를 할 수 있는 MBK 파트너스에 대해서 웅진코웨이 매각을 계속 좀 진행하자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장 초반 같은 경우에 뭐 웅진홀딩스는 상한가, 웅진코웨이라든지 기타 관련주들이 약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가장 뭐 채권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우리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한 6천억 정도를 담보를 잡고 있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웅진이 실제적으로 웅진그룹 자체가 코웨이 매각에서 해소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1조 원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순위 채권자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6천억 정도 주고 나면 산술적으로는 5,900 정도가 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채권 담보를 갖고 있는 뭐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후순위채를 갖고 있는 일반 투자가라든지 또는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 길이 아직까지는 막막하지 않나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MBK 매각 파트너스에 매각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호재는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진통이 남아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웅진그룹 내에서도 약간 웅진코웨이 매각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너무 단발적으로 해결이 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웅진코웨이 매각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입장이 좀 남아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담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기 매각을 하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웅진그룹에서는 사실 원래 이제 웅진코웨이가 웅진그룹 내에서 알짜 회사였죠. 근데 이것을 이제 팔고 뭐 태양광을 추진하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금난에 시달렸고, 그것이 뭐 극동건설의 부도까지 가는 그런 악순환에 겹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계열사들은 상당히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단순하게 국민적인 정서와도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단 먹여 살리려고, 즉 우리금융이라든지 신한은행은 6천억 먼저 주려고 먼저 채권인에 대해서는 매각을 진행하고 나면 사실은 후순위 채권자의 어떤 손실은 커버할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통도 남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더 면밀히 그룹주 관점에서 보면 웅진코웨이는 호재입니다. 호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각이 무산됐다가 다시 진행을 한다는 거죠. 한다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진행하게 되면은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최근 4년에 자기 본인의 주가 한 4만 원 정도 이상까지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어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이제 우리 투자가분들은 웅진코웨이 말고 나머지 뭐 웅진싱크빅이나 웅진케미칼이나 이런 관련주에 많이 이제 손실이 좀 물려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한 기업이 어떤 그 입는 데미지는 좀 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사회적 불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룹에 대한 재무적 리스크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기존에 있는 계열사들이 실제적으로 신사업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매출 캡바를 늘리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보습니다. 협력사 다 떨어져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단가 오늘 잠깐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각 주체에 있는 매각 당사자에 있는 웅진코웨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존 협력사 웅진
싱크비라든지 뭐 웅진 케미컬 같은 기존 계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주식을 살 때는 아니다. 여전히 비중 축소 전략이 맞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까지 과정이 아직도 많은 뭐 진통 절차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매각이 된다 그러면은 역시 뭐 가장 좋은 건 웅진코일 것 같습니다. 다른 웅진그룹주는 글쎄요 좀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상황을 다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도대체 뭐가 있어야지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뭐 예상대로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약세. 애플은 글쎄요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실망스러운 실적도 아니고 영어로 그냥 쏘쏘 이 정도 실적인 것 같습니다. 주가는 뭐 시간에서 약세 보이다가 좀 낙폭은 좀 만회한 상황이고 삼성전자 참이 답답합니다. 최현기 연구원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우선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삼성전자가 이제 분기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을 지금 시연하고 있는 배경은 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월 초에 이미 그 잠정치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이미 충분히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었다는 게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느냐, 그러니까 향후에는 성장 모멘텀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아무래도 그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상반기부터 진행되어 왔던 유로존 재정 위기라든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이제 막 떠오르는 어떤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성숙기에 진입된 어떤 시장이라는 점에서 어떤 향후에 어떤 수익이 창출될 모멘텀은 좀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4, 4분기 어떤 실적이 3, 4분기의 실적을 좀 밑돌 것이라는 기대감, 어떤 우려 자체가 좀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일 그 애플이 이제 물론 그 매출이 뭐 27% 상승했다고 했지만은 시장 예상치에 좀 미흡했고요. 부합하지 못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IT 관련 주식에 전반적으로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주요국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2년뿐만 아니라 2013년에 어떤 세계 경제 성장률도 크게 좀 증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어떤 IT의 수요 증대 기대감은 좀 약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4, 4분기까지는 이러한 그 주가 약세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그 PC, 태블릿 또 그 뭐 아이비 브릿지라든가 어떤 신규 프로그램과 같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IT 수요가 또 증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IT 관련 주식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좀 시장의 모멘텀이 되기를 많이 바라셨을 것 같은데 뭐 모멘텀이 전혀 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대형주가 힘을 못 쓰는 이런 흐름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환율 1,100원 선 붕괴입니다. 어제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 1,100원 선이 뭐 딱 떨어지는 숫자긴 한데 뭐 붕괴됐다 해서 뭐 대단히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글쎄 뭐 원화가 추가 강세로 갈지 분위기로 보면은 달러가 그렇게 약세를 나타내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최현기 연구께서 지금 뭐 원화 강세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그 이제 전일의 그 원달러 환율이 약 1년 만에 1,100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꾸준히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여객 시장 참가자들 역시 달러 매도에 좀 힘을 쏟으면서 환율의 하락폭이 상당히 좀 확대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외환 당국이 물론 그 하락 속도를 제어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 하는 총재가 어떤 환율 개입에 있어서 어떤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 이전보다는 좀 개입 경계 심리가 약화된 점 이런 것들이 좀 환율 하락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일본 중앙은행에서의 어떤 양적 완화 정책,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달러엔이 지금 80엔대에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원앤 크로스 거래, 그러니까 즉 그 외환 시장에서 엔화를 팔고 원화를 사는
이러한 플레이가 좀 이전보다 강화됐다는 측면 역시 좀 원화 강세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은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속도가 되겠는데요. 속도 자체는 일단 1,090원 중반이 어느 선까지 지켜지면서 깨지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00원, 1,100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에 1,090원 중반까지 빠르게 하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대기하고 있던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더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반해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는 좀 대기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 공백에 대한 우려, 그렇기 때문에 외환 당국이 매수 주체로서의 어떤 달러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원달러 환율의 어떤 하락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1,090원대 중반이 지지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는 어떤 재정 절벽 이슈라든가 또 아직 지금 시장에 크게 이슈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뭐 그리스라든가 또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리 이러한 또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폭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기술적으로 뭐 차트만 딱 놓고 봐서는 달러 원 환율 지지선이 1,100원이 아니고 1,090원 정도라는 점, 이 점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수혜를 보는 업종,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창봉 팀장께 딱 꼬집어서 요새 뭐 음식료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올랐는데 음식료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여쭤볼게요.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9월부터 10월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 주도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료 섹터였지 않나 보겠습니다. 조금 현재 상태의 어떤 버블론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좀 장기적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버블이 저는 버블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뭐 국내 대표적인 제분업체 동아원이 있죠. 동아원 제 자료를 좀 보니까 역시나 그 이제 원가 부담 측면, 밀가루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음식료 업종 그 1차 소재 업종들이 원가 부담 자체가 한 60-70%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단순하게 봤을 때는 사실 음식료 업종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좀 긴 그림에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호재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원자재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어떤 가뭄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2007년 때 올라갈 때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브릭스 국가 성장하면서 유동성이 풀려서 원자재가 급등했던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 관련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곡물가가 올라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랑 하는데 의식주 중에서 가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섹터가 바로 필수 소비재 섹터 중에 있는 바로 음식료라는 겁니다. 옷은 안 입어도 되는데 먹는 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가장 누릴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음식료 섹터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런 과정에 환율까지 어쩐데 겹친 격으로 아니죠.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환율까지 내려가 주니까 대부분이 이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환율 하락 자체가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가는 중에 날개를 달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평가 이야기도 있고 실제적으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퍼가 30이 넘습니다. 약간 고평가 이야기가 나올 만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리고 환율 하락 기조까지 계속 내려가 준다면 음식료 중에 추가 상승 열리는 살아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 1차 소재 업체든 아니면 농심이나 오리온 같은 롯데 제과 같은 2차 가공 업체든 결과론적으로 모두 다 가격 전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음식료 강세 현상이 동반적으로 좀 나왔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쩌면 뭐 고평가 논란도 있긴 한데 제한적인 수급 여건이 음식료나 이런 쪽으로 매개를 더욱 압축시키는 이런 뭐 흐름으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음식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식료와 더불어서 요새 시장에 그냥 스파트라이트 받고 있는 쪽이 제약주인데요. 뭐 일본식 복합불황 얘기도 나오면서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약주는 어떻게 봐야 될지 하청병 팀장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뭐 제약주 사실 오늘은 조금 쉬고는 있습니다. 오늘 뭐 녹십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제로 약간 전반적 시장 분위기가 좀 빠지는 것도 있고 오늘은 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최근 제약주 흐름의 강세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지속된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쉬고 있다거나 최근에 조금 약한다는 것이 보통 제약주들이 방어주다 아니면은 실적이 좋다 약가 인하 속에서도 실적이 개선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약가 인하에 대한 규제라든지 리베이트 규제는 사실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오히려 약간 지금 제약회사의 작은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지 않나 보겠는데 제가 그런 흐름 자체를 동아제약 지주회사 전환체제에서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동아제약 같은 경우 지금 국내 바카스 국내 1위 제약업체죠. 근데 이제 내년 2013년에 3월달 정도 지주회사 전환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패에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도
재계 그룹들이 지주회사 전환체제로 가고 있지 않나 보겠고요. 이미 지금 국내 제약사들은 동아제약을 제외하고 있는 일부 회사들은 이미 지주회사 전환체제로 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체계로 가게 되면은 동아제약의 입지가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위군에 있는 녹십자나 한미약품면 유한여행 같은 것이 가파르게 도달한다는 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서로의 전통형 제약회사들이 몸집 불리기에 상당히 푸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맞긴 맞는데 이런 지주에서 전환 체제 자체가 1, 2위 업체 간의 가다 경쟁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상승 효과를 가고 있다 봅니다. 지키는 자와 빼앗을 자의 어떤 공격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제약회사가 이렇게 1위가 중요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오랜 그 R&D 비용이나 임상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왜 해외랑 협력을 하려고 그러고 투자 유치를 받으려면 외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큰 제약회사들은 그런 중소형 제약사 대비해가지고 실적보다도 오히려 그런 지주회사 전환체제 관련 순위 경쟁 자체가 오히려 또 제약회사의 강세를 좀 이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제약주나 음식료주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제한된 수급 상황. 그래서 자꾸 시장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 글쎄 시장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안 보고 매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잘 판단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900선 이탈입니다. 오늘 1900선 회복하기 좀 어려운 흐름일 것 같은데요. 기아차 어닝 쇼크, 기아차가 시장 끌어내렸다고 좀 보여지는데 하창봉 팀장께 글쎄 자동차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냉탕과 온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기아차가 영업이익이 1조 이하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영업이익률에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현대차는 영업이익률 10%를 넘었는데 오늘 기아차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7.4% 정도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완성차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졌다 했을 때는 사실 기아차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그 주가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완성차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좋아도 부품업체들은 오히려 주가에는 부정적인데 전체적으로 안 좋아버리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타이밍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환율까지 내려가고 엔화가 약세 기조에서 80엔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특히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서 일본과 경쟁해야 되는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다 안 좋은 것 같아도 또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실제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국을 공격하겠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캣발을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또 여기서 조금 호재는 지금 중국과 일본이 다오이다오 분쟁 관련해서 결국 무역 마찰을 조금 빚으려고 하는 분위기죠. 그 틈새 자체를 현대 기아차가 적절하게 공략한다면 실제적으로 도요타의 어떤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하락 자체를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 표도 저는 좀 같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트렌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원화 강세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바로 수급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 자체가 좀 불리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제가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홀드 앤 바이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투매하지 말라는 거죠. 하시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는 한 22만 원, 기아차는 6만 원 선, 그리고 현대 위아 같은 16만 원 선에서는 계속 보유 전략과 중장기 매수 관점은 유지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닝 시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피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최현기 의원께서는 글쎄 어닝 시즌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눈여겨볼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매크로 변수에 다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이제 새로운 11월 달 초에 이제 발표되는 중국과 미국의 어떤 제조업 경기 지표가 이전보다 개선됐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고요. 결국에 지금 유로존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재정 위기 우려가 이전보다는 좀 완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실물 경제 지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 유로존 펀더멘털 약화를 과연 미국과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제 3, 4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7.4% 증가를 기록하면서 좀 7분기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는 그 대규모 어떤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 좀 이유들을 몇 가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안정적인 이제 지도부 교체를 위해서 물론 이제 그 지도부 교체 이후에는 어떤 특정 산업 부분에서의 어떤 지원하는 정책이라든가 소비를 부양시키는
어떤 소비 보조금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재정 정책, 그러니까 통화 긴축 완화 정책은 좀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민은행에서 이미 3개월 연속 역 RP 매입을 하면서 시중에 꾸준히 유동성을 공급해 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9월 달에 나타난 실물 경기 지표의 개선에 어떤 힘을 실어줬다는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 정부로서는 어떤 추가적으로 경기를 하락하는 데를 방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에는 연내에 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결국 경기에 대한 눈높이 조절이 좀 필요하겠고요. 계속적으로 어떤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도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가 되겠지만 그에 반해서 매크로 역시 빠른 우리가 눈에 빠르게 확인하는 정도의 어떤 개선 속도는 좀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마이크로 다음에는 매크로, 그러니까 기업 실적 다음에는 거시 변수를 아무래도 눈여겨보게 될 텐데, 중국에 대한 시각이 그나마 최근에 조금은 좋아졌고 미국의 지표도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점, 그런 점에 조금 기대를 걸어봅니다. 어쨌든 기업 어닝 시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